바람의 언덕 온라인 GV 진행을 맡은 평론가 박지훈입니다. 바람의 언덕의 박석영 감독님, 정은경 배우님, 김태희 배우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람의 언덕에서 용진 역을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 영분 역할을 맡은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바람의 언덕에서 연출 역할을 맡았던 박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석영 감독님 영화를 보면 배우들의 개성이 느껴지고 예술가로서의 배우를 존중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박석영 감독님만의 촬영 현장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준비 기간의 인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고 그 인물이 어떤 뭐 노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들한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대사보다도 더 이제 그 인물이 가질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박석영 감독님은 저를 믿어주신다라는 거를 또 확신하고 있고 또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이렇게 찍어주실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다른 감독님하고는 그렇게 친분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그런 큰 역할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움츠러들고 내가 이걸 잘 작품에 누가 되지 않게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초조함 이제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배우를 표현하는 직업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표현이 집중이 되는 형태의 촬영 현장은 옳다 그르다를 가르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중심이 된 현장이다라고 하면 저보다 조금 달라도 혹은 전체 디자인이랑 차이가 있어도 마음이 배어 나오는 연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되게 느끼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가장 집중되게 배우에게서 목격하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누군가를 되게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믿어가면서 당연히 물론 이 안에는 또 영화적인 구조도 있고 서로의 앙상블도 있지만 제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내는 것들 안에 갇혀 있게 느껴질 때 제가 매혹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했던 구조, 영화의 구조였다고 생각하고 그만큼이나 저한테는 캐스팅이 되게 소중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세 분을 모시고 제 꽃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제 꽃의 마지막 부분 삼순의 집에서 명호가 난장을 치는 장면은 참 인상적인데요. 그 뒤에 1분 30초간 롱테이크로 연극 무대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나 소감이 있으신지요? 철기한테 명호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형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 대 또 다른 남자, 위 어른으로서. 근데 그 어른이나 그 관계 안에서 사실은 되게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끊기 힘든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다들 보면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말로 아빠가 미워 그렇게 싸우지들을 않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다 태워버릴 것처럼 싸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고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계라는 게 어렵구나. 우리는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고 얘기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명분이 필라테스를 하는 장면도 또 많이 나오고 네.
이렇게 배우의 몸짓을 이렇게 많이 촬영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인간한테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지점이 그들의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화할 때 노동하는 장면을 안 찍기로 결심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말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말만 하고 감정의 움직임만 굉장히 포착하려는 미세한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의 몸과 환경과 떨어져 있고 지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휘발되는 형태의 마음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의 언덕에서 김준배 배우님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준배 배우님이랑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했는데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빠의 맛이라는 단편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저 공간 안에 완전하게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인격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경 선배님이 이번 영화에서 닦기도 하고, 이 사람의 움직임은 우리가 실은 너무 사소해서 눈여겨보지 않던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안에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가 목격했던 친구들이 그 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에서 이 인물들이 실제로 태백에 가면 아직도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저는 왠지 그 공간과 동떨어지지 않은 것들을 찍어내는 것 자체가 영화에 많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장 유사한 형태, 그리고 그걸 목격하는 일이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저희가 태백에서 상영할 때 되게 좋았던 게, 태백에서 계신 분들이 손들고 영화 보고 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한테는 늘 걸어 다녔던 길인데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다, 기뻐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의 인생에도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은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못 봤던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첫 장면에서 밥을 먹는데 용진은 그냥 고기를 푹 숙이고 먹고 있고 영부는 그 냉장고를 닫고 있죠.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흔한 장면인데 사실 카메라로 담겨져서 보면 되게 낯선 두 사람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안 보면서 있든지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네. 왜 그렇게 했지? 저는 아는데 왜 그렇게 했지? 사람은 떠날 때 자기 자리를 다 정리하잖아요.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속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근데 마주하고 있으면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선배님 말이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클로즈업이 마치 지금 이 사람의 표정에 집중해서 보라고 말하는 듯한데 이렇게 클로즈업을 좀 즐겨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지요? 저는 클로즈업을 정말 안 쓰는 사람이었죠. 제 것까지만 해도 클로즈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들곳에서도 클로즈업이라고 해야 할까? 뭐랄까? 전 클로즈업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렌즈를 35mm나 50mm를 넘어서는 형태의 것을 쓰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일인가? 왜냐하면 광학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시선이랑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렌즈가 50mm 렌즈, 35mm 뭐 이 정도라고 우린 보통. 광학적으로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보는 거 100mm 막 이런 건 더 심각하죠. 그건 아예 찍어서 보라는 건데. 저는 제가 영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렌즈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이럴 때 쓴다 같은 맥락은 없었어요. 감정을 가까이 드러내는 것이 클로즈업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꽤나 안 썼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보다 그 빈 공간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바람의 언덕을 자세히 보시면 이 클로즈업이 단어 단위로 이게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는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는 것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저 사람한테 저런 얼굴이 있었어? 저런 처음 보는 표정 같은 표정이 있어? 이 순간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 50대 아줌마가 혼자 저기서 일하고 있고 배움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별 생각도 없어 보이는 저 아줌마의 얼굴, 저 아줌마한테 저런 얼굴이 있어? 혹은 착해 보이기만 하던 딸한테 저렇게 숭고한 지점이 있어? 바보 같은 애를 이렇게
저는 그 전 영화의 클로즈업들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어떤 인간의 얼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담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관객이 편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뭐 완전히 반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을 봤을 때 느낌과는 살짝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들을 자꾸 깨가는 과정이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어떤 쾌감을 주는 또 느낌도 들더라고요. 영분 역할 같은 경우에 되게 전형성을 깬다. 뭐 엄마가 왜 저러냐. 엄마 어떻게 도망치고 엄마가 저렇게 못된 말을 하고 엄마들이 보통 와가지고 울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 할 텐데 왜 그러냐.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영분에 가까운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 안에서 봤던 이미지적으로 놓고 있는 어떤 인간형이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화 안의 인물들이 굉장히 전형화되어 있다는 건 게으르다는 거죠, 작가들이.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면을 가지고 있을까를 가지고 인물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드라마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는데, 그리고 영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느끼실 줄은 실은 잘 몰랐어요. 영분의 삶도 서러웠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는 분들은 자꾸 엄마로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영분이란 그 인간, 그 사람도 그동안의 삶이 서러웠기 때문에 그 다리 위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똑같은 지나가는 어떤 갇혀 있던 거 딸한테 터트리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은 거꾸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번에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의 말씀들을 듣는 거죠. 특히나 영분에 대해서, 한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한의는 안 미워한다고 얘기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용서 못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몇몇 분들은 실제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으신 분들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얘기하려고 이 영화를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마음도 알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이가 그 어머니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연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물이 용서를 하겠다는데 용서의 개연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용서라는 말을 아무도 시작하고 있지 않기도 해요. 저는 용서와 정의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의만 있는 사회는 정의 없고 용서만 있는 사회도 원칙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다 정당해요. 아무도 누구한테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멈춘 세대처럼 느껴져요. 다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을 피해자로서 사고하는, 언제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독립영화 감독이야 같은.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넘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한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분도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균열을, 혹은 그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들을 진짜 7개월 동안 목격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 안에 있던 어떤 편견들도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바람의 언덕과 잿꽃이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은 그 잿꽃에서는 이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의 충돌이 인물 간에 일어난다면, 이번 영화에선 이런 충돌이 인물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영분의 내면에서 용진의 내면에서 서로 일어나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인물이 분열돼서 자기 자신도 타자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서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인물들 자체가 서로를 다가가는 언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게 원시적인 거죠. 마음의 소리의 느낌을 캐치할 수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용진은 같이 오래 살았으면 저 아줌마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 뉘앙스를 보통은 느끼죠. 진짜 가족은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구나라도 근데 서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이렉트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당연히 인물의 관계 안에 내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에 임하기 전까지는 되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작품을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루하루 한 씬 한 씬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글쎄요. 제가 쉬운 둘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에서 이 장면들을 만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 이 작품의 장면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나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살다 보면은 다 이런 장면들을 만나요. 다른 부분들은 좀 저도 다 만나봤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뭐냐 윤식 씨랑 같이 막걸리 한 잔 하시는 장면은 사실은 저한테는 거의 짐작에 가까운 장면이었어요. 그냥 딱 제 나이만큼. 근데 다행인 게 임권택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만큼 그 시기만큼 더 젊은 거를 찍으려 그래도 될 것 같니? 같은 느낌 있잖아요. 더 나이 든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딱 지금의 나만큼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화가 그 함께한 사람들의 인격의 그 총량에 가까운 것이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영화 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의 인생과도 정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특히나 독립 영화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지만 독립 영화 예술 영화는 사람 하나 만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를 이렇게 처음 볼 때 영분과 한이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게 됐는데 보면 볼수록 오히려 영분과 용진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장면부터 인상적이었는데 용진이 영분을 보지 않고 아버지 수술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이 수술 이야기가 이 장면을 처음 볼 때는 얼마나 용진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사실 관객들도 모르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슥 넘어갔는데 용진이 무덤하게 말하니까 또 영분도 좀 듣기 싫어하면서 또 냉장고를 닫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김태희 배우님은 그 용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아버지 재산날에 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거운 얘기를 되게 무겁게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과잉이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과잉이겠어요. 저희 어머니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중요한 것들은 그냥 되게 이렇게 쓱. 근데 더 좀 얘기하자 보면은 뭐 이제 영화를 보시고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나오는 침상이나 그런 게 저희 아버지 침상인데 저한테 거의 비슷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었죠. 아버지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됐을 경우에. 근데 그거를 뭐 좀 무뚝 더더욱 가족들하고는 무뚝뚝하게 지내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불편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몇 년 있다가 제 방에 어느 날 쑥 들어오시더니 할아버지가 원래는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고 너무
부여잡는 것도 자식으로서 얘가 아닌 것 같고 아버지 몸에 칼 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때 그 수술을 안 할 결정을 아버지가 하신 건데 근데 그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말씀을 갑자기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연기를 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태희 씨 나이고 어리고 그랬다고 그러면 저게 떠도는 마음이겠구나. 계속 뜯어낼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역할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우셨어요. 울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영화가 너무 자기 얘기 같다고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지금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분 같은 아니 실제 와이프이시지만 그렇게 긴 세월을 지금 그러고 계신 상황이고 근데 선배님한테도 그 병상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경 선배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투병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몰랐고 그러니까 실은 처음에 이제 떠나는 그 장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투병을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모셨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환자도 고통스러웠지만 또 간병을 하는 그 가족들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픔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뭐 공감을 못 하실지는 모르지만 뭐 안녕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아버지한테 어디 밖으로 공연하러 간다 그럴 때 이제 아빠 잠깐만 있어 누가 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빠 안녕 이러면은 이제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시니까 나중에 손만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 침상에서 바라봤고 또 정말 이제 아빠 가시고 나서 이렇게 침상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아빠 뭐 힘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눈물은 바로 안 나고 그래 이제 우리 고통 끝나셨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도 저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러면서 어떤 슬픔으로 어떤 침상을 바라보기보단 이제 시작해야지 다시 이렇게 다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영분이 이제 이 원주 아줌마가 아니라 나의 태백으로 뭐 고향이어서 태백으로 간 건 아니고 일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다시 살려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 근데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줬던 거잖아. 우리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해줬잖아요. 윤식 씨도 나를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렇게 수십 군데 모르는 곳에 가서 살면서도 윤식 씨 같은 이런 따뜻한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이뻐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고 거기서도 아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영분이 이제 가요 이랬을 때 그때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어둡고 막 집중하면서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기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주인공인데 사실 배우들이 주인공 마인드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작품은 절대로 집중을 너무 집중해서 어둡게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윤식 씨 안녕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철철철철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죠. 아빠하고도 안녕 하면서도 그랬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은경 배우님은 영분에게 사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길래 한이를 찾아야겠다라고 영분이 생각했을지. 이 버렸던 건 제가 원주에서 태백으로 왔었을 때의 마음인 거고요. 명함을 집어 던진 건. 그랬는데 다시 찾은 건 그래도 혹시 멀리 떨어져서 한이 몰래 얼굴이라도 볼까? 아니면 얘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멀리서 보려고 그랬었던 건 거지. 저는 그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자기는 그 수강생이 부족하니까 이 아줌마가 수강을 하러 왔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네.
이런 그 감독님 영화에는 이런 오해 순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 혼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대본을 쓸 때 저도 영분처럼 몰래 그 필라테스 학원을 가본 거예요. 근데 딱 한계가 있었고, 우와, 어떻게 있지? 그래서 그날 밤에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택시 기사, 물론 윤식 씨가 데려다 준 건 아니지만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까지 엄마가 왔어. 근데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되지? 오, 갑자기 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 거기서 왜 그 밤에 있지? 여기서 사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마침 태백을 가보니까 가게랑 집이 붙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 안에 그 안에 방을 두고 살고 계신다든지 그런 곳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필라테스 학원 원장님도 주무실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놓고 주중에는 자다가 뭐 주말에만 집에 내려가신다고 하기도 해서 되게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산다. 왜 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간 것도 있어. 사실은 그 학원 찾아가가지고 딱 들켜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내러티브가 풀려 나가게 되는 고리 같은 거였어요. 그 씬을 찍을 때 어, 조금 거짓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릴 때 딸랑 소리가 나면서 열리는데 그걸 제가 빨리 듣고서 위로 뛰어다가든 앞으로 포복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뒤에는 카메라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카메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택시기사 윤식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윤식은 그 용진의 아버지와 동명이인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뭐 있을 법한 우연이죠 또. 이런 우연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흡사 계속 죽음에서부터 도망쳐가는 사람 같은 느낌도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앞서가면서 가지만 이 사람을 잡으러 오는 건 영분을 잡으러 오는 건 윤식이랑 용진인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결국 생명 앞에서 이렇게 탁 발이 채지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이 끊임없이 영분을 근처에 떠돌고 있고 영분을 자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래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정을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윤식이라고 보죠. 윤식은 이름이 같잖아요. 저는 이 윤식이 그 전에 모든 윤식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윤식이라고 생각해서 김준배 배우님한테도 구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태백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도 있고 자기 얘기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도 또 있었으면 좋겠고 떠날 수 있기 쉬운 사람. 그 준배 선배님은 자기 내러티브를 그런 어떤 시적인 방식으로 구축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는 다 김준배 배우님이 쓰신 거예요. 몇 개는 제가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산 같은 사람 용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죽음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빠 죽었는데 자기는 인사 다 했는데 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때 안 그랬었으면 아빠가 살았을까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아줌마도 책임 좀 져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또 앞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부모님의 죽음을 곧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나이들이 되었고 나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못되게 굴었던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치를 떨고 있다. 같은 상상을 하면 누군가에게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까지 하면 돼? 영부는 드디어 딸한테 잡힌 거죠. 다 도망갔는데
딸한테 잡힌 거죠. 그때 잡혀야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용진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영분의 위치를 추적해서 상수 포기 서류를 딱 내미는데 아 그래? 그러면서 영분이 바로 서류를 사인을 해주잖아요. 이 뒤부터 사실 용진의 진짜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상수 포기서가 맥커핀인데 이런 맥커핀을 장치하신 이유가 맥거핀을 장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것만 같았고 서류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이해를. 그러니까 뒷정리에 대한 이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얘는 심지어 이걸 다 찢어도 정리가 안 되죠. 그냥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다시 용진이 다시 찾아와서 영분에게 좀 섭섭함을 토로하는데 그 아까 상속 포기 서류를 받으러 갈 때는 부끄러운 듯이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영분에게 말을 하는데 또 이때도 용진은 영분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직 아무 정리가 안 된 친구죠. 자기도 사실 왜 그랬는지도 몰랐을 거고 뭐 답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줌마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도망치다가 그냥 계속 도망을 반복적으로 그냥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걸리는 말들을 그냥 정리 없이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라고 자기 스스로 나중에 가서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뭐 다 되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것들인 거겠죠. 감독님 아버님이 1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기가 몰랐던 어떤 질문들, 자기가 못 냈던 어떤 용기들 그런 것들을 또 살면서 마주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금 나아갔다든지 아니면은 후퇴했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거는 아니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순간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뒤로 갈 수 있는 것도 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안에서는 용진이가 그 정도 아버지의 침상을 눕히고 저 멀리 그냥 그 텅 빈 집에서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진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영분이라는 사람한테는 또 한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이 어떤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한이와 영분이 만나면서 끝이 나는데 이게 용진에게는 사실 근원적인 상실, 이제 완전히 자신이 아버지도 없어지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할 영분이라는 사람도 없어져서 사실 자신은 완전히 가족을 잃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초입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느꼈을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다시 또 만들어낼 관계들이 있을 거고 뭐 그 실수나 어떤 멍청한 짓을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또 새로운 관계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그 상실은 되게 크게 용진한테 어떤 것들을 짐지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짐 때문에 또 나은 관계들,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한 어떤 관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너무 슬프게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은 사실 대부분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런데 배우들은 사실 저는 배우들이 자기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객들도 그 배우를 통해서만 사실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지 어떤 말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는 항상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힘이고 이게 바람의 언덕이 가진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했었던 역할이나 영화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있고 저도 좀 세상을 알고는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했었던 인물도
끊임없이 같이 계속 변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되게 이야기하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의 언덕 이제 GV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영분이란 역할을 빨리 이제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자꾸 이제 뭐 기억해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영분의 역할에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이제 그래서 모든 일이 하기 싫고 막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리랑 시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연극을 시작하면서 참 배우들한테 선망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술 영화를 상영을 하고 또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굉장히 그 배우들한테도 거기에서 하는 영화는 보러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서 막 이렇게 연극에 의욕을 갖고 335 친구들하고 여기에도 와서 영화도 보고 또 책도 읽고 막 이랬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GV를 한다라는 이거 뭐 그리고 또 젊은 또 멋진 평론가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못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와서 참 좋아요. 원체 평론가님이 쓰신 글이 제가 신의 21에 쓰셨던 글이 제가 되게 좀 좋게 보고 특별하게 깊이 봐주셨다고 생각해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워서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충분한 시간으로 나중에 또 이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리랑 시내에서 지금 코로나 시절을 또 아름답게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GV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게 되는 몇몇 영화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절이 언제 끝날지 지금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바람의 언덕의 마지막처럼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